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8일 목요일이면 땡스기빙 데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소강 상태, 우리나라 추석 같은 날이니까요. 그죠? 땡스기빙 데이 때는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주식시장에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아까 아침에 제이로 상무가 얘기한 대로 땡스기빙 이후에 미국 시장은 일반적인 다른 달보다는 시장이 강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확률이 70%가 넘고 일반적으로 한 1%씩 월 평균 수익률이 나오면 땡스기빙 이후에는 1.8% 정도 평균 수익률이 나왔다. 지수 S&P 500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 때 잘 쉬시고 또 마지막 12월 달 좋은 성과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이 여의도 공원 눈꽃이 참 이쁩니다. 우리 북극곰님이 바로 옆에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 공원 눈꽃이 참 이쁩니다 라고 또 적어 주셨고요. 신문 읽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신문 읽는 거와 함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라고도 적어 주셨고요. 첫눈을 펑펑 맞으면서 2km 정도를 걸으면서 마음만은 젊음으로 돌아오는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믹스 커피처럼 부드럽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만은 그래도 이런 낭만을 그래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과 칼은 피로 물들어도 마음만은 순백인 게 기사도 정신이다 라고 얘기한 제롬 파월, 롬멜이죠. 롬멜. 제롬 파월이 아니라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님의 말씀처럼 저도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뭐 일하고 고생하고 하는 게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객이 너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일에서 오히려 마음 관리라든지 마음 관리하기 힘들죠. 특히나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이 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빡셉니다.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도 보세요. 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정말 빡세게 훈련을 하고 자기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그 훈련을 하느냐. 나의 미래의 꿈을 꾸면서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하다 보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습관화시키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습관이 되면 그냥 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우리가 이 담배에 대한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건데 처음에 뭐 담배 한번 펴봐 하면 하는 순간 막 기침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도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걸 모르고 그렇게 나쁜 건데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꿈꾸는 이런 경제적 자유를 비롯해서 투자를 하면서 하지만 마음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이 내린 여의도 공원도 만끽하고 서울의 관악산 쪽에는 40cm가 넘게 왔더라고요. 이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이 광경을 많이 그래도 이왕 내린 눈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기는 게 낫죠. 내린 눈을 보면서 아유 저거 다 녹고 나중에 길 더러워질 건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내린 눈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분당에도 눈이 이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등등 참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품 독립군 노용현님 대구는 비가 살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하긴 제가 부산에서 살 때도 7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눈이 오면 정말 강아지처럼 나와가지고 막 눈사람 만들겠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남쪽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눈이 가끔씩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사진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찬님은 내가 86학번인데 쌍둥이 빌딩 건축할 때 견학 같은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보다는 형님이시네요. 네, 눈 오는 날의 축복을 복둥이님이 올려주셨고 AI 영상 판독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룬이 또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 이름 채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 드러켄밀러가 투자했다고 하는 나테라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종류지 않습니까? 그죠? AI를 이용한 판독, 진단 등등. 네, 좋은 말씀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죠. 전례 없던 일 파격 행보 위기의 삼성 결국 초강수라고 돼 있거든요. 정말 초강수가 맞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총력전 전영현 메모리 직접 챙긴다. 삼성전자 사장단 쇄신 인사. 전 부회장은 기술력 복원 선봉. 파운드리 수장의 한진만 발탁. 이분이시네요. 그리고 신설 DS 경영 전략 김용건 사장이 발탁되셨네요. 전자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DS 부문장이 HBM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를 맡게 되고요. 전자반도체 담당 CFO가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FO가 아니고 CEO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동시에 전담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사장급 보직으로 신설하는 등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진용도 새로 갖췄고요. 반도체의 근원 기술력 복원과 조직 분위기 쇄신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과 위촉 업무 변경 2명, 7명 등 총 9명의 2025년 정기사장단 인사를 발표했고요. 초점은 반도체 근원 기술 경쟁력 회복에 맞췄고요. HBM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는 맏형격인 메모리 사업부를 부문장 직할로 변경을 했고 전 부회장은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 조직인 SAIT 옛날 삼성종합기술원이네요. 이 원장도 겸임하면서 반도체 초격차 회복을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한진만 DS 부문 미주 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빅테크 등 큰손 고객 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파운드리 특성을 감안해서 기술 전문성과 영업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한 사장을 발탁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율 향상 등을 위해서 별도의 CTO를 신설하고 공정개발 전문가인 남서구 DS 부문 제조와 기술 담당 사장을 배치했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담당할 사장급 보직도 신설했는데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김용관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서 DS 부문 경영전략 담당을 맡는다고 합니다. DX 부문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한종희 부회장은 새로 만든 품질혁신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삼성의 품질 경영을 이끌고요. 정현호 부회장이 맡은 사업지원 TF에는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이 합류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지원한다. 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죠? 정현호 부회장이 맡은 사업지원 TF에는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이 합류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 삼성전기 등 전자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인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TSMC와의 격차 좁히기에 시동을 걸고 HBM 같은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사장단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HBM을 포함한 DRAM과 낸드 플래시 등 주력 제품을 책임지는 메모리 사업부를 이 전영현 부회장 직할로 둔 것이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건 확산하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끊어내기 위해서인데 HBM은 물론 10나노 6세대 DRAM과 1C 공정이죠. 그리고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 최첨단 제품 경쟁력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밀린다는 시장의 평가를 되돌리기 위해서 부회장 직속 부서로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메모리 사업 부장을 맡은 메모리 전문가 전 부회장이 직접 등판하는 만큼 HBM을 포함한 DRAM과 낸드 플래시의 근원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전 부회장은 업무 1순위를 메모리 1위 위상 회복에 둘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래 먹거리 이 파운드리의 정상화인데 아까 이 부분 한진만 사장을 승진시켰고 파운드리는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칩을 만들어주는 수주형 사업인데 빅테크 등을 고객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영업력과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동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등 대형 이 팹리스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은 한 사업부장이 사업부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공정개발 전문가인 남 CTO가 2나노 이하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개발에 주력하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밑에 내용 좀 다시 볼게요. DS 부문 경영전략 담당 사장 보직을 새로 만들고 기획전략 전문가인 김용관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을 승진 발령낸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서 21년 DS 부문 최고 재무 책임자를 지낸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반대로 사업 지원 TF로 옮겨서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측면 지원한다. 칩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박용인 사장이 계속 이끌게 되고요. 송재혁 반도체 연구소장도 현직을 지키며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신 인사를 해서 첫 시험되는 5세대 HBM3E 12단 제품이죠. 엔비디아 납품 성사 여부가 될 것이고요. 최근 설명회에서 개선된 HBM3E 12단을 개발해서 내년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자, 이후 내년 말 시장이 열리는 6세대 제품, 방금은 이거는 5세대 제품이고요.
내년 말에 시장이 열리는 이 6세대 HBM4에서 경쟁사를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HBM4는 HBM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HBM과는 성격이 다른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이 부분의 공정은 그냥 TSMC랑 협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4부터는 삼성이 하겠구나. 예, 항상 젠선왕은 어프로브를 했는데 TSMC 쪽에서 이거 좀 안 맞다. 계속 이제 딴지를 걸었으니까 그러면 아예 TSMC 니네가 해줘 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진이 좀 박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D램과 3차원 3D D램 그리고 400단 이상 10세대 BB 낸드 등 차세대 제품을 차질 없이 개발하는 것도 달성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 부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도체 연구소와 사업부 개발실 등 기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설비 인프라 운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축구팀에도 전자의 반도체 쪽에 있는 후배도 있으니까 한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보조금 전수조사 삼성 SK 못 받을 수도 이 기사 때문에 이틀 동안 반도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전자와 하이닉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비벡 라마스와미 이 정부 효율부 의 수장 지명자는 26일 X에 트럼프 취임 전 기업에 약속한 이 칩스법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는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정권 임기 전에 지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전날에도 X에 글을 올려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내년 1월 20일 전에 IRA와 칩스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이 DOG 효율성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정부니까 가버먼트 효율 efficiency 그런 약자겠다. 그죠? 약간 다찌 이름 차 다찌랑 좀 비슷하네. D자가 없어서. 근데 이 도지 네. DOG는 이런 막바지 수법 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기존 지급 보조금의 환수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받을 게 있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에 보면 인텔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 있었고요. 10조 넘죠, 그죠? 그리고 TSMC가 거의 10조 정도, 한 9조 좀 넘습니다. 전자가 한 8조 넘게, 하이닉스가 한 6조, 아니네요. 하이닉스는 6천억 정도네요.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랑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자, 전자와 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하고 협상하고 있는데요. 이 칩서법에 따라 전자가 64억 달러, 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 투자액의 최대 25%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돼 있고요. 아직 최종 계약은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핏에다가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에다가 이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원론적인 얘기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 2016년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다 가정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실제 행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그 우려감에 의해서 저평가됐던 주가가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텍사스주잖아요. 네. 공화당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핏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텃밭이 이런 곳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대만, 일본 다 중국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중국하고 만약에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이 파운드리 대만의 TSMC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해서 지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가 됐다고 해서 이게 다 뭐 보조금 못 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계산에 의해서 진행된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또 조단이 헌납 요구에 은행권 밸류업에도 이렇게 차라리 횡재세를 거둬라. 또 민생금융 요구에 은행들 분노라고 돼 있는데 요 제목 보면 또 조단이 헌납 요구에라고 돼 있는데 그 범죄와의 뭐죠? 범죄와의 도시? 범죄 도시입니까? 그 영화 제목도 모르겠네요. 범죄 도시. 네, 거기 보면 장희수 씨인가요? 네, 마동석 씨가 나타나니까 또 나타나서 괴롭히네 하는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약간 비슷한 모양은 맞습니다. 지금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금융당국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은행권에 수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고금리 시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강제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서민 지원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림을 되게 잘 그렸습니다. 그죠? 정부가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싹 땡겨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이 순이즈 마진 님이라고 하는 net interest margin이죠. 대출과 예금의 예대 마진.
자, 1.63, 1.63, 1.51. 이 님은 떨어지고 있네요. 자,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면 14조 8천억 3분기 23년 3분기가 그랬고요. 4분기에는 15조 그리고 1분기에 또 15조 가까이 14.9 14.9 해가지고 한 분기에 한 15조씩 번다 그죠. 이 예대 마진으로만 그러면 1년에 60조를 땡겨가네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그죠 한 700조 언저리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한 10분의 1 정도 돈을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민생금융지원 시즌2 방안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서 최근 은행권과 구체적인 사회화하는 방법과 규모를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지난해 12월 확정해서 올해 시행한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은 소상공인 대상의 이자 캐시백 1조 5천억을 포함해서 총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이자 캐시백을 비롯해서 비금융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소상공인에 대한 캐시백처럼 취약계층의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방안이 핵심이었다면서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지원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금융의 기본 취지는 은행이 이자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자는 것이라면서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고요. 은행들은 사실상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수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압박이 매년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고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화는 필요하지만 은행별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약간은 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은행이 막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막대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근데 그 수익이 어떻게 보면 참 금리가 올라가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취약계층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어떤 엄청난 고통, 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망한 폐업 최대였잖아요. 그 폐업은 저도 옛날에 식당에 투자했다가 폐업을 해봤지만 저는 그나마 또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앞으로는 절대 내가 모르는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일 하지 말고 네, 요 두 가지 원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또 잘못됐을 때 내가 뭔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식당이 잘못되는데 제가 주방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전혀 잘 모르는데 뭔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엄청난 수업료를 냈습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그때 당시로 따지면 강북에 빌라 한 채 날린 것 같은데요. 예, 빌라 한 채 정도 날렸는데 엄청난 시간도 7년 가까이를 신경 쓴다고 그때 많이 마음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또 삼천포로 좀 셌는데요. 근데 이 삼천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나간 거 강북에 빌라 한 채 날렸다 했잖아요. 그냥 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3억 날렸거든요. 3억. 자, 3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2007년부터 2014년이니까
그때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3배에서 한 5배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거기 식당에 투자 안 하고 뭐 다른 데 투자했었으면 얼마 됐을 거고. 자, 이런 생각에 내가 갇혀 있으면 화병 걸립니다. 화병. 제가 좀 낙천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나간 일에 계속 얽매여 있다 보면 계속 이 마음만 상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나간 일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냐하면 그 똑같은 실수를 하면 화가 나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예전에 이랬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 저한테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왜 그때 문제점을 알고 이런 개선책을 생각을 했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했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 실수는 저처럼 좀 낙천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도전을. 네, 도전을 하는데 좀 겁 없이 하는 편입니다. 겁 없이 했다가 그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교훈을 좀 메모도 하고, 다음에는 이래서 실수했으니까 이러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 원칙을 정합니다. 원칙을 딱딱. 그 원칙을 정해놔야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칙, 나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주식 투자가, 내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많이 아시게 되잖아요. 남들보다 투자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이렇게 한 50분 정도를 신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시세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하시면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되시고요. 그렇게 많이 잘 알게 된 상황에서 10번 중에 10번 다 성공 못한다 했잖아요. 10번 중에 4번, 3번, 4번 맞은 걸로 크게 벌고, 틀린 걸로는 손실을 줄이는 그런 방법론을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그러면 터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막 마음 아파할 필요 없고요. 인생 살면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사람도 저도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아들이 아빠는 왜 저런 사람 만나?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선입관 없이, 제일 안 좋은 게 선입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거에 저 사람이 옛날에 저 사람 저랬는데, 거기에서도 이 선입관을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 박세익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박세익이 옛날에는 한량이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도 이 선입관을 좀 안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항상 지금 현재 이분은 요즘 이렇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신문 기사 읽다가 완전히 오늘은 3,000포에서 한 5,000포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사실상 횡재세라고는 하지만 저는 은행의 이 사회화는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행뿐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미국에서 또 좀 배울 점이,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얼마 전에 군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군인, 경찰 등등 포함해서 그 수많은 분들의 학교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포츠 선수가 됐다, 아니면 투자가가 됐다, 기업가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사회에 그렇게 도움받은 거에 대한 기부 문화가 좀 미국처럼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은행은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좀 많이 이 사회 환원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한 70% 언저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해서 줘서 고맙긴 한데, 외국인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사회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군 경험 없는 기업인 미 해군 장관에 지명이 됐다고 하고요. 자, 한국과 조선 협력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의 기업인인 존 펠란을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존은 우리 해군 장병을 위한 엄청난 힘이자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변함없이 실현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 해군의 일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은 펠란은 사모투자 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창립해 이끌고 있다. 야, 이런 분을 해군 장관에 또 임명을 했네요. 야, 그는 델 창립자 마이클 델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MSD 캐피탈을 공동 창립하기도 했었고요. 민간인 보직인 해군 장관은 전역한 해군 장성 등 국방 분야 경험이 있는 인사가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소개한 펠란의 이력에는 군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 이례적이다, 그죠? 해군 장관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죠? 해군 장관은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고요. 트럼프는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고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선업 협력을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케빈 해시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이 됐고, 그는 조 바이든 정부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미국 가정이 회복하는 것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A는 백악관 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NEC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이 CA가 실질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국가경제위원회, 이 NEC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군요. 케빈은 1기 때 CA 위원장으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을 설계하고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우리는 함께 기록적인 감세를 개선하고 이전에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NEC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트럼프의 경제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포드대 교수를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바타차리아 교수는 코로나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비판한 인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요즘 이 롯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가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동성 위기설 정면 돌파 6조 타워 담보로 은행 보증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의 진원지인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룹의 상징인 이 서울 잠실 롯데타워를 담보물로 내놨네. 야, 이걸 담보로 내놨으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죠?
그룹 차원에서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한편 채권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요. 롯데케미칼 회사채에 은행 보증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는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 중 일부가 지난 21일 기한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나온 대책이다. 롯데는 이 EOD, 기한 이익 상실 사유인 재무 특약 사항을 조정하면서 회사채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은행 보증을 추가하고 은행권에는 담보물로 롯데월드 타워를 제공했고요. 국내 최고층 빌딩의 롯데월드 타워는 공사비만 4조 2천억, 그리고 현재 가치는 6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EOD 재무특약 미준수 사유가 발생한 14개 회사채 총액 약 2조 450억 원을 크게 웃도는 담보가치라는 거죠. 6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한 은행 보증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은행 대출의 신용도만큼 신용도가 보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롯데는 신용 보강을 하면서 당초 EOD 발생 사유인 재무특약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의 자산 규모가 나옵니다. 부동산 단위가 조원이니까요. 56조 원. 그리고 보유 주식, 무형자산, 즉시 활용 가능한 예금 한 15조 해서 총 139조의 자산을 갖고 있군요. 롯데 관계자는 이번 담보 제공은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서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실질적 대책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위기설에 대해서 그룹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롯데그룹은 지난 20일 근거 없는 찌라시, 타세, 돌연, 부도설에 시달려야 했는데 부도설까지 돌았네. 이때까지만 해도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21일 롯데케미칼 회사채 EOD 원인 사유 발생으로 시장 우려를 키웠고요. 롯데케미칼의 업황이 악화하면서 회사채 발행 시 재무 특약을 내건 부채 비율 200% 이하, 그리고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 나누기 이자 비용 5배 이상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자 보상 비율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영업이익, 삼각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보다는 오히려 삼각, 이 디프리시에이션하고 아모타이제이션을 오히려 더해주게 되니까 이 에비타가 오히려 영업이익보다는 더 클 수가 있죠. 요게 이자 비용보다는 5배 이상은 유지해라 하는데 저 조건은 지키지 못했군요. 자, 롯데 측은 루머 유포자를 상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달 기존 보유예금 2조 원을 포함해서 가용 유동성 자금이 총 4조 원에 달한다는 롯데케미칼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롯데는 그룹의 경우 총 자산이 139조,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천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으로 56조고 가용 예금도 15조 4천억 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좀 좋은 기사라서 가져왔습니다. 유진 이 풍산 회장님이십니다. 풍산그룹 회장님이 플랜 B, 트럼프 시대 무역 불확실성 커져 환율 1,500원 갈 수도 있다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풍산그룹이 보면 또 미국하고 되게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유진 그 풍산 회장님이 미국 통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초기에 한 1,450원, 최악의 경우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트럼프 시대에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미국의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등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막 이 책상에서 이것저것 더 쌤뺄쌤 해보는 것보다 실제로 미국하고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를 해오신 유진 회장님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요. 관세만 해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한 번에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고 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IRA 법안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네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많이 투자한 곳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트럼프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고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스스로와 중소기업에 모두 좋지 않다면서 전문 분야에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대기업 오너가 능력이 없는 2, 3세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리 오너라도 해도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경영 철학이 갖고 회사를 책임감 있게 이끌고 사심 없이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꼭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서강대가 미국 대학을 본떠 세운 멘토링 센터인 생각의 창 주체로 마련이 됐었군요. 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죠? 네, 아니 저도 우리 회사에 왕이사가 됐던 최상무가 됐던 회사를 위해서, 그죠? 회사를 더 훨씬 더 번창시킬 수 있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늘 저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눈길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